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피하는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붙잡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직후인 지난 27일 새벽에 남성의 외출 제한 위반 신호가 있었지만 법무부는 전화통화만 하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술했던 대처와 전자발찌의 문제점 집중 분석합니다. 12세 이상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빠르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부스터샷도 시행됩니다. 그러나 백신 확보가 관건입니다. 12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어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오늘 오후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맞선 상태로 국회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원자로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남북 통신선 복원 등 관계 개선만 강조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아프간의 ISK에 보복 공격을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추가 공습을 했습니다. 미국은 카불 공항에 대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공격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모 씨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죠. 취재를 할수록 끊어진 건 우리 치안이었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살해범 강 씨는 27일 밤 전자발찌를 끊고 29일 새벽 두 번째 여성을 살해했는데요. 그 사이 서울역을 배회하는 모습을 저희 취재진이 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강 씨는 본인을 찾아다니는 경찰을 먼저 보고 도망을 가는데요. 이때 경찰이 우왕좌왕하지 않았더라면 두 번째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국무총리도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요. 먼저 여현교 기자가 불과 20여 미터 앞에 두고 이 범인을 놓친 그 현장 모습 보도합니다. 연쇄살인범 56살 강모 씨의 모습이 찍힌 서울역 근처 CCTV 영상입니다. 앞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이었던 강 씨. 검정색 렌터카를 타고 천천히 들어오더니 주차할 곳을 못 찾아 차를 후진시켜 길가 차량들 사이에 세웁니다. 문을 잠그고 천천히 걸어 나오며 몸을 돌려 차 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잠시 뒤 서울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강 씨. 조금 전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안경까지 쓰고 있습니다. 5분 뒤 경찰차가 강 씨가 주차한 차량 옆으로 다가갑니다. 보호관찰소 연락을 받고 강 씨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강 씨. 주차한 렌터카 쪽으로 걸어가다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반대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잠시 뒤 강 씨는 렌터카를 버리고 서울역 쪽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관과 강 씨의 거리는 20여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 데나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다 세우고 이렇게 지나가서 서울역으로 다 여기다 세우고. 강 씨는 이후 영등포구 보라매역으로 이동해 버스에 탔고 휴대전화를 버스에 두고 내렸습니다. 영등포구 물레역 근처에서 버스에서 내린 뒤 이번엔 지하철로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했습니다. 강 씨는 이렇게 경찰 추적을 따돌리며 50대 여성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고 이 여성도 다음 날 살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 서울역에서만 강 씨를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강 씨가 다니면 안 되는 심야에 주거지를 이탈했는데요. 법무부가 그걸 확인하고도 이 강 씨의 거짓말만 믿고 이 집 문 한번 열어보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 범인 집안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얼마나 놓쳤던 건지 구자준 기자가 이어갑니다.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강 씨를 찾습니다. 하지만 강 씨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강 씨가 이미 경찰차를 보고 달아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강 씨를 놓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전자발찌 훼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강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삼각지역 부근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통신 위치 신호의 범위가 넓어 정확하지 않았고
자살 위험자로 생각해 모텔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면서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7일과 28일 5차례나 강 씨 자택을 방문하고도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되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문을 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강 씨의 추가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서 강 씨의 외출 제한 위반 경보가 울려 법무부 직원들이 출동했는데 다시 집에서 신호가 잡혀 전화 통화만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범죄예방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시 34분경 대상자가 귀가하여 외출 제한 위반이 종료되었고, 당시 강 씨는 배가 아파 약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해명했지만 채널A 취재 결과 그 시간에 편의점에 들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했다면 집안에 있던 시신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경찰 수사로 강 씨의 잔혹하고 대범한 범행도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다시 한강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기까지 걸린 시간 5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50대 남성 강모 씨가 4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 26일 밤 9시 반쯤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서 이불을 살해 도구로 썼습니다. 강 씨는 출소 후 사회생활을 하다 여성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시신을 다음 날 새벽까지 집안에 방치했던 강 씨는 곧바로 렌터카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의 추적은 이날 오후 5시 31분경 전자발찌가 끊긴 시점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사기관에 쫓기고 있던 강 씨는 다음 날인 28일 오후 50대 여성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자며 여성을 불러내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지만 여성의 승용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 요구를 거절했고 강 씨는 어제 새벽 3시쯤 한강 근처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 뒷좌석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40대 여성을 살해한 지 53시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숨진 여성들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강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두 번째 살해가 벌어지기 8일 전인 지난 21일로 가보겠습니다. 강 씨는 이 여성을 동네 편의점 앞에서 만났는데요. 이 여성 극도의 공포감에 떨며 이 편의점 주인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앞 노상주차장에 차량이 멈춰섭니다. 차에서 여성이 내리자 다가오는 남성. 발목이 덮이는 긴 바지를 입은 강 씨입니다. 두 사람이 포착된 건 전자발찌를 끊기 6일 전인 지난 21일. 강 씨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1시간가량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강 씨 주변을 서성이다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이 끝났지만 문 쪽을 여러 차례 바라보며 초조해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 다급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당시 여성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리 나면 경찰 좀 불러달라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되게 떨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보다 하고 나가봤죠. 편의점 직원이 지켜보는데도 말다툼을 이어가던 두 사람. 잠시 뒤 여성은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날 여성은 모두 3차례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한 건 마지막 3번째였습니다. 직원은 강 씨가 평소 편의점에 자주 왔었다고 말합니다. 담배하고 술하고 라면 이런 거 사러 자주 왔어요. 한일하루에도 긴 바지 입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제 강 씨는 차를 운전해 경찰서에 왔는데 이 차에는 5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성이었고 차량도 이 여성 소유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관련된 112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는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지금까지 드러난 전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범행 수법과 장면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강 씨는 불과 53시간 만에 여성 2명을 살해를 했죠. 지난 26일 밤 자택에서 1차 범행을 한 뒤에 다음 날 오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고요. 렌터카를 서울역 근처에 버린 뒤에는 교통수단을 바꿔가면서 추적을 따돌립니다. 지난 28일 도주하면서는 50대 여성을 또 불러냈고요. 다음 날 새벽에 이 여성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5시간 뒤에 이 여성 시신을 실은 차를 몰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요. 자백까지 한 상황이라서 경찰도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 씨는 이미 이번 사건 전에도 전과 14범이에요. 법원도 이 재범의 위험성을 이미 경고를 했었죠. 네, 법원이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이 강 씨한테 내리면서요.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범죄를 습관처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는 30점 중 13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출소한 조두순과 4점 차이로 통상 13점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경고도 나왔는데 이 전자발찌를 부수고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할 때까지 우리 이제 경찰이나 본부는 몰랐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 큰 겁니까? 우선 이 한 몸처럼 움직였어야 될 이 경찰과 그리고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사실상 긴밀한 공조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가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인력도 많고 기동성도 높은데 강 씨를 번번이 놓치자 경찰의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엉뚱한 장소를 수색하는 등의 총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 접수도 제때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데요. 이 보호관찰소는 밤 11시 50분, 늦은 밤이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 이렇게 늦은 밤이라도 당직 검사가 있어서 영장을 처리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찰의 대응은 밤이 늦었으니 아침에 다시 접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장 접수는 당초 계획보다 9시간 늦어졌고요. 검찰은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아니었고 보호관찰소에서도 급한 사안이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수사당국이 전자발찌 훼손 범죄를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자발찌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집니까? 네, 전자발찌는 이 강철과 우레탄 등의 재질로 좀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공업용 절단기 등으로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긴 합니다. 참 더 걱정은 이 강 씨보다 더한 흉악범도 지금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엔 1:1 전담 보호관찰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에 192명인데 인력 등의 문제로 1:1 감시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건 19명에 불과합니다. 성범죄자 173명은 전담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전자발찌 채우는 것만으로는 이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철저한 대책 세워야겠습니다.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네, 흉흉한 소식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10대 형제가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했는데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골목길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내려 가정집 안팎으로 바삐 드나듭니다. 이 집에 사는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0시 10분쯤. 아내가 쓰러진 걸 발견한 남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고등학생인 18살 큰 손자였습니다. 여러 번 아내를 찔렀다 이렇게 심정지 상태라 가지고 승부 압박을 계속 했거든요.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큰손자는 할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16살 동생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지난 2012년부터 아들을 대신해 손자들을 돌봐왔습니다. 몸이 불편해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2001년, 할머니는 2007년에 각각 신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은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다고 기억합니다. 무릎 상면에 가면 하고 이제 달라들고 그런 게 있었지. 여기 서면 들리니까요.
경찰은 고등학교 3학년인 큰손자가 학교에서 매주 심리상담을 받아온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손자 2명에 대해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날입니다. 국회 앞에선 7개 언론단체가 절대 불가하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수, 진보,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비난을 뚫고 민주당이 통과시킬지 국회 가봅니다. 최선 기자, 그래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까?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미뤄졌습니다. 잠시 후인 7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오늘만 벌써 3차례 회동입니다. 앞선 2차례 비공개 협상에서는 특별한 결론 없이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20여 개의 법안을 오늘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가 되는 주요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을 겨냥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가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 기득권 양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만큼 국회 주변에서 비상 대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들어보면 민주당이 이제 강행 처리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처리 방식과 속도를 놓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의당과 민병, 당 원로 의견까지 모두 들은 당 지도부는 처리 연기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입법 독주 비판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들어갈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야 모두 경선 레이스의 시작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본경선 투표를 시작해서 이르면 10월 10일 대선 후보를 결정짓고, 국민의힘은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1월 5일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당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며 68일간의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친의 고향인 충청에서 충청 대망론을 강조했습니다. 충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용과 이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서 우리 국가 발전에 어떤 그 주력이 되자. 충청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통합론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제주에서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만드는 등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개발하겠다고 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경북을 방문해 새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비해서는 이번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창업에 대해서 더 확실한 공약을 준비해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서울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지원을 약속하며 정책 공약으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이 오늘 찾은 이곳 충청 지역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내일부터 충청 지역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도 막판 충청 표심 구회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첫 총리를 충청권 인사로 모시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첫 관문인 충청에서 과반 승리가 곧 대선 승리라는 점을 잊지 않고 모든 힘을 모아 차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첫 투표 지역인 대전 충남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송 후보자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한 전력이 알려지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재판을 무료로 변론한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무료 변론을 하셨잖아요. 송 후보자는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의 형수욕설도 청문회장에서 다시 언급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형과 형수에 대해서 정말 귀를 씻어야 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하고 한 사건이거든요. 욕설을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전제 부분을 사실은 제가 알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자 민주당은 이 지사의 측근 의원을 중심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무죄가 확정 판결 날 때까지 1년 10개월간 재판을 받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훌륭한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수임료가 얼마냐, 뭐 받았냐 안 받았냐, 참 그런 거 갖고 따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게 배알이 많이 뒤틀린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캠프는 무료 변론에 대해 민변의 원로 변호사들이 지지 의미에서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두환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됐지만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오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 모습입니다. 국회 문이 닫혀 있고 윤 의원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보좌관들에게도 사무실 정리를 지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퇴 처리는 안 된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에서 사직서가 부결되더라도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도부에게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사직서를 빨리 처리해달라면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윤 의원 사무실에서는 보좌진들의 짐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한 보좌진은 윤 의원은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짐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 요구대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압박하며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누리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본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략적인 이유로 나가 세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탈당하고 수사를 받은 뒤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쇼임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마치 무슨 본인이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한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가 무혐의 처리된 우상우 민주당 의원은 뭘 잘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 의원 사직서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 공소심의위에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태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교육감을 기소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용 실무에 관여한 한모전 교육감 비서실장도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한 뒤 장시간 논의에 내린 결론입니다. 공소심의위는 변호사와 법률가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오늘 위원회는 전체 11명 중 7명이 참여했습니다. 조교육감 측은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소심의위를 다시 열어 피해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소심의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수처는 교육감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조교육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해 검찰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인데 양쪽으로 나뉘었네요. 네, 역선택을 두고 갈라졌습니다. 네, 이 경선 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자, 이 역선택이라는 게 그러면 실제 마음과 반대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까? 네, 선거에서는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 상대편의 약한 후보를 선택한다는 걸 뜻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때 여론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조사 대상에 다른 당 지지자들도 포함하느냐, 아니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하느냐를 두고 후보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조항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나 보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범보수권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25.9%, 홍준표 21.7%로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였죠. 하지만 정당별 지지자들을 들여다보면요, 극과 극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는 26.4%, 윤석열 후보는 불과 4.2%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많이 다르군요. 네. 명분으로 보면 이게 약한 후보 뽑는 걸 막으려면 이 역선택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이 본선 경쟁력을 알아보려면 오히려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사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 3년 전에는요, 말이 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하고 정의당 지지층 이런 사람한테 우리 당 후보 뽑는데 투표권은 줄 수 없죠. 어차피 본선에 우리 안 찍을 사람이 역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홍 후보 측은 지방선거 때와 대선은 조사 규모가 달라서 단순히 말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는 계속 갈 이슈일 것 같네요. 네, 근데 이미 치열합니다. 유승민 후보 측은요, 역선택 조항은 정권 탈환을 막는 자살 행위다, 이렇게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최재형 후보 측은 유 후보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인을 정말 좋아해서 찍는 줄 아느냐면서 정치적 난독증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아직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우산 안 돼요. 법무부 차관의 이 우산 의전이 논란이었죠? 네, 그 후폭풍이 정치권으로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충청권을 찾았는데요. 마침 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옆으로 하셔야지 얼굴이 반이 가려져요. 아니, 들어주시면 마시고요. 그래서 우산 직접 들고 있나 본데, 자, 네. 정치인들이 앞다퉈 우산 인증샷까지 올리던데요. 네, 그러니까 나는 우산을 직접 듭니다, 이렇게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후보 캠프도 그렇고요. 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생전에 어머님 모습이라고 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요, 영상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황제 의전 예민하죠, 요즘.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러웠던 것 같죠. 이외에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우산을 쓴 문재인 대통령, 또 우산 대신 비를 선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들고 있던 우산이 뒤집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의 모습도 재조명됐는데요. 이번 논란 이후에 우산은 내 손으로 직접 드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우산 별로 안 무겁거든요. 직접 드시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새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경 만 12세 이상 소아와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부스터샷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자세한 내용 서상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르면 10월부터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고 임신부 접종도 권장한다면서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백신을 맞은 임신부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국제적으로는 많이 쌓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감염되었을 때 위험보다는 백신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데이터가 증명이 되고 있어요. 다만 미국에서도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임신부는 23%에 불과합니다. 현재 접종 대상이 되는 임신부는 27만 명, 12세에서 17세 인구는 약 276만 명입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은 식약처에서 12세 이상으로 접종 허가를 받은 화이자 백신, 임신부는 mRNA,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주력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델타 변이 유행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 뒤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도 4분기부터 시행됩니다. 요양병원 시설 입원 환자와 종사자, 코로나19 진료병원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다음 달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이렇게 전 연령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mRNA 백신 확보가 중요한데 모더나 백신 수급이 계속 삐걱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까지 가서 물량을 확보했다고 장담했지만 이번 달 공급 물량도 약속의 4% 정도에 불과합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중에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이 제때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지난달 모더나 백신 공급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일주일여 만에 뒤집혔습니다.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급기야 정부 대표단이 미국 모더나 본사에 방문해 공급을 약속받기까지 했습니다. 모더나사가 향후 2주간 총 700만 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1만 회분만 들어왔을 뿐 이번 주까지 들어오기로 한 나머지 600만 회분은 여전히 일정 협의 중입니다. 본래 정부가 발표한 이달 모더나 백신 도입 물량은 850만 회분으로 7월에 들어오지 않았던 196만 회분까지 합하면 1046만 회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232만 1000회분, 7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하면 8월에는 공급 예정분의 4.2%만 들어온 셈입니다. 주간 공급 계획은 받긴 하지만 이제 최종 선적이 돼서 공급이 되는 일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접종 계획을 안내드리기 때문에 정부는 이달 세부 공급 일정이 문서로 확약돼 있지는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모더나 백신 공급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 접종을 시작한 18세에서 49세의 2차 접종 시기가 10월인 만큼 접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5번째 코로나 재난지원금이죠. 다음 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단 본인이 88%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방법, 안건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지급 기준
외벌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상관없이 17만 원,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20만 원, 3, 4인 가구는 각각 25만 원과 31만 원 이하를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준을 충족해도 만약 정부가 정한 고액자산가 기준을 넘어선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거주자는 시내, 도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인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이 아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에선 사용할 수 없고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카드사나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둘째 주부턴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코로나로 팍팍해진 삶의 모습. 마을버스에 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벽 일터나 장사하러 나가던 승객들이 하나둘 사라지며 마을버스까지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함께 타봤습니다. 서울의 한 마을버스 정류장 앞입니다. 지금이 오전 6시 정도인데요. 이제 곧 첫 차 운행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이 마을버스가 최근에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인 건지 현장으로 갑니다.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을 태우러 동네 구석구석을 다닌 지 6년째인 신원주 씨.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낯선 상황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일용직인 승객들이 새벽에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몇 시간 만에 귀가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한 7시나 8시쯤 되면은 그 인력시장에서 이제 못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용하는 그 봉고차로다가 우리 버스 정류장 앞에다 가끔씩 내주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봐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매일 인사 나누던 주민들이 요즘 하나둘씩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떠난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운행 대수도 14대에서 10대로 줄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가 손님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뭐 봉급도 많이 솔직히 줄었고. 자구 노력에도 마을버스의 적자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씨는 마을버스 업체 대표입니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본인이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 코로나 온 후로 대출 7억입니다. 자구책을 찾고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수익성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적자의 일부를 시로부터 지원받지만 큰 도움이 안 되고 요금은 몇 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요금이 6년째 안 오르면서 인건비 기본 시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인천, 경기 다 올랐고 부산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서울만. 그래도 장 보러 다니기도 힘겨운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운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높은 지대라 우리는 좀 나이가 있고 하니까 걸어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시장도 밑에니까 그냥 못 다니잖아요. 힘들어서. 저녁 시간에도 승객은 몇 명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 오늘 같은 금요일 저녁엔 마을버스가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사측에서는 또 차를 또 한 대를 더 세울 수도 있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빈 차로 다녀도 기다리는 승객이 있기 때문에 제때 다녀야 합니다. 처참하죠. 다들 어려우니까. 그리고 밤 12시 가까운 시간까지 마을버스가 다녀주는 덕분에 누군가는 안심하고 귀가합니다. 밤에는 조금 이거 위험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마을버스가 들어가니까 좋죠. 안 되죠. 여기 우리 위에 있는 사람 발이랑 마찬가지인데. 나 같은 사람 마을버스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시동을 거는 듯합니다.
2018년 중단됐던 이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는 장면이 포착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7월 초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남북 통신선 복원만 강조해왔던 겁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 아프간 사태 처리도 버거운 미국 바이든 정부 모두 난감해졌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포착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보입니다. 2달이 지나서도 연기는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27일 북핵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7월 초 냉각수 배출 등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 작업에 돌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직전으로 북미 대화 시계가 되돌아간 셈이지만 북한이 판을 깨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으로써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도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영변 핵시설이 돌아가는 정황 속에서도 청와대는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번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난처해졌습니다. 아프간 철수로 국내외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IS-K에 대한 두 번째 보복 공습을 단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져 있습니다. 미군이 추가 자폭 테러 위험이 있는 차량을 무인기로 공습한 겁니다. 폭격 당시 커다란 2차 폭발이 일어나 차량 안에 상당량의 폭발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It says against either a vehicle that was itself a bomb or suicide bombers or a bomber inside a vehicle. 하지만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9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불 공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IS 호라산의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공항 인근으로 로켓포 5발이 발사된 겁니다. 미군은 즉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발동했지만 어린이 1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은 IS를 직접 응징하겠다며 미군의 공습은 영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는 탈레반의 약속에도 are assuring the safety of all those who have work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allied forces. Women will be afforded all their rights. 탈출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카불 함락 이후 탈레반 간부와 첫 인터뷰를 했던 아프간 여성 앵커도 두려웠다며 고향을 탈출했습니다. 언론 탄압과 살해 위협을 우려한 아프간 언론인 2천여 명도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카불 공항 테러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유해가 성조기에 덮여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13명 중 5명은 9.11 테러가 일어났던 2001년에 태어난 올해 꼭 20살 된 젊은이들입니다. 총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아기를 품에 안은 생전 모습,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성조기로 덮인 전사자 유해가 하나씩 수송기에서 내립니다. 7명의 동료들이 희생자의 관을 천천히 옮기고 대기 중이던 운구 차량에 싣습니다. 사흘 전 아프간 카불 공항 자폭 테러로 숨진 13명의 미군 유해가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른손을 가슴에 올린 채 침통한 모습으로 지켜봤습니다.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이들 13명 중 5명이 20살. 지난 2001년 아프간 전쟁의 시작이었던 9.11 테러 즈음 태어난 약관의 장병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9.11의 아이들이 9.11로 시작된 전쟁에서 쓰러졌다고 추모했습니다. 전투복 차림으로 고아가 된 아프간 아기를 안고 있던 미 해병대 니콜 지 병장. 난 내 일을 사랑한다고 SNS에 올렸던 글이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Some of the last things that she said was, I love being here. This is amazing work. 올해 갓 20살이 된 라일리 맥컬럼. 제대 후 레슬링 코치를 꿈꿨던 그는 3주 후면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아빠였지만 살아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들을 위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맥주가 가득 담긴 잔 13개를 테이블에 올려둔 사진을 공개하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13명의 미군을 위해 자리를 비워둔다고 애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H 사태로 미뤄졌던 정부의 14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경기 의왕시 등 10곳인데 기존에 없던 GTX 노선 신설 계획까지 검토됩니다. 하지만 서울 수요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1호선 의왕역 인근 부지입니다. 근처에 4호선 반월역이 있지만 구도심 주변에 위치해 개발은 더뎠습니다. 의왕시는 이전부터 GTX 신호선 정차를 요구했지만 지난 6월 발표된 계획안에는 빠졌는데요. 이 정부는 의왕역 인근 부지를 공공택지로 지정하고 GTX 신호선 정차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의왕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 만에 연결되는 겁니다. 강남권이랑 했을 때 그런 교통적인 그런 힘든 거 이런 게 좀 더 당겨졌다는 거에서 많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서울에 많이 근접해 있는데 교통편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된다니까 지역 주민으로서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정부는 의왕과 화성 진안, 인천 9월 등 수도권 7곳, 대전 죽동, 세종 조치원 등 비수도권 3곳, 총 10곳에 14만 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태릉 등 계획 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13만 1천호보다 9천호가 증가한.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기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과 거리는 다소 멀어진 상황입니다. 입주자를 모집 공고할 예정이 2026년부터라 당장 수요자들이 공급 체감을 현실화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광명시흥 택지 지정 후 LH 직원 땅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 택지 발표를 4개월간 미뤘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내 위법 거래 의심 사례 229건을 확인했지만 공직자 투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5일 전 도쿄 패럴림픽 남자 탁구 경기에 출전한 박홍규 선수. 장애인 탁구계의 간판 스타인 이집트 이브라힘 하마드투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화제였는데요. 왼팔로 경기를 하는 박홍규 선수와 달리 하마드투 선수는 탁구채를 입으로 물고 머리와 목을 써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두 선수의 장애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경쟁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확인해봤습니다. 패럴림픽 등급 분류 기준입니다. 참가 선수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출전 종목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된 건데요. 비슷한 장애를 가진 선수끼리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취지입니다. 탁구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세부 종목이 2가지로 나뉘는데요. 1에서 5등급까지 선수들은 여자 탁구 서수연 선수처럼 휠체어를 타고 경기하는 반면 6에서 10등급 선수들은 서서 경기를 펼치는데요. 박홍규 하마드투 선수는 같은 6등급을 부여받고 경기했습니다. 장애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디도크 선수처럼 의족이나 지팡이 같은 보조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인증을 받은 등급 분류자들이 있는데요. 각 선수들을 의료적, 기능적으로 경기 전에 엄격하게 평가해서 장애 정도가 비슷한 선수들끼리 공정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기준은 경기 종목별로도 다른데요. 특히 수영은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장애별로도 신체 기능을 점수화해서 등급을 분류해 경기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여름을 밀어내는 듯한 요즘 막바지 여름답게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까지 충청 이남 곳곳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내일 출근길 무렵 대부분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낮에 전국으로 확대된 뒤 밤부터 남부지방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 대부분 중부와 전북, 또 경북 지역은 시간당 50에서 70mm,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우산이 쓸모없을 정도의 거센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도 많은데요. 모레까지 충청에 2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에 20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 24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왔으면 양말 좀 이쁜 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 발찌를 직접 착용하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게 불과 한 달여 전입니다. 우리나라 전자 발찌의 이 품질이 세계 최고라며 극찬을 했었죠. 그랬던 박 장관, 오늘 전자발찌 관리를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또 전자발찌를 끊고 이 2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자발찌는 잔혹한 범행 앞에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죠. 오늘의 한마디는 법무부 장관의 과대 광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